정의! 와! 안녕하세요. 이승만 역사교실의 양멜입니다. 지난 2강 2부에서는 우리가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두 번째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군대와 군인을 홀대한 지도자들 때문에 군인들의 반란,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났고요. 이 이모군란은 조선이 청나라와 또 일본의 전쟁터로 전락하는 계기이자 또 얼마나 조선이 무능한 나라인지 많은 외세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기억하기를 강한 군대가 없으면 국권을 이리도 치욕스럽게 침탈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날마다 기억해서 무엇보다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또 군대를 강하게 하라라는 부국 강병의 정신을 늘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이번 2강 3부 마지막 시간에서는요, 조선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세 번째 마지막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계속 덧붙여 설명을 하자면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고종은 드디어 외국에 조선 사절단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먼저 보낸 곳이 다름이 아닌 일본이었는데요. 일본에 간 조선인들은 두 가지를 보고 큰 문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성냥과 자전거였습니다. 조선에서는 불씨를 보존하는 것이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었고 며느리들이 불씨를 꺼트리면 쫓겨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쉽게 불을 붙이는 것이었죠. 또 자전거는 세워두면 쓰러지지만 굴리면 원심력으로 굴러가는 신기한 기계였습니다. 조선인들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몇 번이나 더 타달라고 부탁할 정도였고 심지어 자전거를 탄 선교사를 가마를 탄 양반처럼 여겨 나리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빠르게 발전하는 일본의 모습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돌아온 조선인들은 고종에게 나라를 근대화시키려면 전통 체제를 깨트리고 일본처럼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개화파라고 하는데요. 당시의 개화파는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급진개화파는 우리가 조선의 모든 전통적인 체제, 법, 제도를 다 깨트리고 서양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법, 정치, 제도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부류고요. 두 번째 온건개화파는요. 조선의 전통적인 것을 유지하되 체제를 유지하되 과학기술 정도만 우리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종에게 이와 같이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당시 주장했던 이들은 바로 급진개화파입니다. 하지만 고종뿐만 아니라 그를 뒤에서 통제하고 섭정했다라고 표현해도 적당할 만큼 강한 왕권을 행사했던 이 민씨 일가, 민비의 영민씨 일가 세력들은 왕권 강화, 또 왕권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어서 개화를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세, 특히 청나라에 대한 의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급진개화파들이 일으킨 것이 바로 1884년의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의 14개 조를 보면 청나라에 대한 조공 폐지, 문벌 폐지, 능력에 따른 관리 임명, 지조법 개혁, 재정 일원화 등 민주주의와 근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신정변이라는 이 민주주의를 향한 또 근대화를 향한
이 개혁은요, 청나라군의 개입으로 고작 3일 만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삼일천하라고 부르기도 하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개혁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조선의 유능한 개화파 인물들은 대거 죽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더욱더 심화되면서 결국 조선의 근대화는 지연됩니다. 이렇듯 조선 말기에 민씨 일가 세력은 항상 개화보다는 외세 의존을 선택했고 그 결과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와 조선 사회의 혼란은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자 발생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1894년에 동학란 또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전봉준이 접주로 있던 군에 조병갑이라는 탐관오리가 군수로 부임하면서 농민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무고한 사람의 재물을 갈취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죄명을 씌워 벌금을 가하고 탄원서를 제출한 전봉준의 아버지인 전창혁이 곤장에 맞아 보름도 채 안 되어 장독으로 죽자 농민들이 전봉준을 선두로 구한 말에 최대 봉기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동학은 최재우가 창시한 만민평등 사상으로 반봉건적인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탐관오리들에게 시달리고 있던 백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또 동시에 생각해보면 이들은 개화파를 오히려 역적으로 여기고 청나라를 천하의 제1대국으로 여기는 반외세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구의 40%를 차지했던 노비들은 저마다 동학농민군을 환호하며 따르자 동학 세력은 조선 왕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최대에 달했을 때 무려 20만 명의 농민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반면 조선의 군대는 고작 7천 명에 불과했는데요. 이에 큰 위협을 느낀 조선 왕실은 긴급회의를 엽니다. 이때 그 긴급회의에서 민비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왜군의 도움을 요청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민비는 또다시 외세에 대한 의존을 선택하는데요. 그가 선택한 나라는 다름이 아닌 청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청나라는 민비의 요청에 따라 같은 해 1894년 5월 5일 조선에 상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나라군이 상륙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5월 6일 일본군이 상륙한 사실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전에 저희가 배웠던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했던 1882년의 제물포조약과 또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한 1885년 텐진조약을 근거로 일본 역시 상륙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비가 청나라군을 조선으로 끌어들이면서 일본에게 자기들도 조선에 상륙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죠. 청나라군은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아산만에 상륙하지만 일본군은 인천에 상륙해서 서울로 진격합니다. 최신식 기관총과 소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의 무력 앞에 동학농민군은 결국 500명만 남고 전부 다 죽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동학농민운동 역시 마치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1882년 이모군란처럼 조선을 청나라군과 일본군들의 전쟁터로 전락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조선 왕실은 이 동학농민군과 전주화약을 맺고 이 외세들에게 이제는 철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끝까지 철수를 하지 않고 일으킨 것이 바로 그 다음 큰 사건인 1894년 같은 해의 청일 전쟁입니다. 이들은 경복궁을 점령한 뒤 청일 전쟁을 일으키고 다시는 이와 같은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반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조선 내정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는데요. 이를 가리켜 가보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개혁은 1894년 같은 해 가보개혁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은요, 사실 8개월 만에 막을 내리죠. 결국 청나라의 패배로 막을 내리게 되면서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을 4월 17일 체결하게 되면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간섭 권한을 잃게 되고 일본은 조선에 대한 단독 지배권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청나라가 패하자 민비가 선택한 것은 또 다른 외세였습니다. 바로 러시아죠. 이렇게 러시아를 선택한 민비는요, 인아거일이라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 뜻은 즉슨 러시아를 가까이하고 일본을 멀리하라 라는 정책인데요. 그는 러시아 공사 외외를 만나면서 또 각국 공사를 만나면서 적극적인 반일 외교전을 벌입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바로 1895년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을미사변은 1895년 10월 8일 새벽에 일제가 민비를 시해한 사건입니다. 주한일본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일본군 수비대는 여우사냥이라는 작전명을 세워 경복궁을 기습하고 왕후를 참혹히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웁니다. 사실 오늘날까지 명성왕후가 어떻게 시해되었는지는 사후 증거 불충분으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고위 외교관이었던 우치다 사다치치는 왕후의 유해 처리 과정에 대해 본국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유해는 왕궁 안에 우물에 던져졌는데 그렇게 하면 즉시 범죄의 흔적이 발견될 것으로 염려가 되어 다시 유해를 꺼내 왕궁 안에 소나무 숲에서 석유를 붓고 태웠다. 그래도 여전히 걱정이 돼서 이번에는 연못 속에 던졌지만 가라앉지 않아서 다시 그 다음 날인가 연못에서 건져내어 소나무 숲에 묻었다. 그와 같이 유해 처리 과정에 대하여 나중에 관여자로부터 들었는데 좌우간 매우 걱정스러웠다. 이후 민실에 폭발한 미우라 고로는 왕후가 왕실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왕의 신분을 서민으로 폐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명성왕후의 죽음으로 인해 큰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요, 궁녀들의 가마를 타고 궁궐을 빠져나와 러시아 공사관에서 약 1년간 피신을 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1년간) 러시아 공사관에서 피신을 한 고종은 1897년 그 다음 해 다시 돌아와 조선에 대한 내정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간 피신한 고종은 그 다음해 1897년 돌아옵니다. 같은 해 10월 대한제국을 공포하고 근대화 내정 개혁을 추진합니다. 당시 일본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3국 간섭으로 인해 잠시 잠깐 조선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한 가지 큰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바로 1904년 러일 전쟁입니다.
일본은 1904년 2월 8일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며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하지만 일본은 친일 세력을 앞세워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고 대한제국의 안전을 명분 삼아 한반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얻습니다. 이렇게 1년간 지속된 러일 전쟁은 결국 1905년 9월 포츠머스 강화 조약으로 러시아가 일본에 굴복하면서 끝나고요. 이후 러시아에서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하면서 만주 진출까지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1905년 11월 17일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에게 을사조약 체결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종은 정부 대신들과 합의하라면서 계속해서 거절을 하죠. 결국 이토 히로부미는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을 앞세워 1905년 11월 18일 새벽 1시에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명을 가리켜 을사오적이라고 부르죠. 결국 이 을사조약은 조선의 외교권뿐만 아니라 국권을 침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을사조약의 책임은 단순히 이 5명의 대신들 을사오적에게만 있을까요? 당시 을사조약을 체결한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고종 역시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조약 체결 전 고종은 대신들을 불러 조약에 서명하도록 지시한 뒤 자신의 지시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둘째, 조약에 끝까지 반대한 참정 대신 한규서를 파면하고 조약 체결의 당사자인 박재순을 참정 대신으로 임명합니다. 셋째, 조약 체결 6일 전인 1905년 11월 11일 고종은 일본 공사로부터 2만 원, 현재로는 약 25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등 주요 인물들도 일본 공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은 고종을 비운의 왕으로 묘사하고 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그 모든 책임을 이 을사오적 5명의 대신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과연 비운의 왕이었을까요? 그가 집권한 기간을 보면요. 만 11세부터 시작해서 55세까지 총 44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나라를 건국시키고 발전시킨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의 집권 기간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사실 그 이상인 집권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은 총 12년을 집권했고요. 박정희 대통령 18년, 전두환 대통령은 8년입니다. 이들을 전부 합치면 38년에 불과한데 고종의 집권 기간은 이를 5년이나 초과합니다. 물론 고종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어렸을 적에는 섭정을 당해서 스스로의 정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만 21세부터는 직접 정치를 시작해서 그 이후의 기간은 사실 본인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흥선대원군과 민비의 이 민씨 일가 세력 사이에서 섭정에 의존을 했고요. 나중에는 외세들, 청나라와 러시아에 의존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는 더욱이 나라가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서도 백성의 고통에는 눈을 돌린 채 자신의 안전과 왕실의 안위만을 챙겼습니다. 결국 그는 일본의 왕공족 신분으로 편입되어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호의호식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 고종은 이 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1907년 5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3명의 특사 이준, 이상설, 또 이휘종을 비밀리에 파견하지만 이제는 끝내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이토 히로부미는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그해 7월 17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8월 1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버팀목인 군대까지 강제 해산시킴으로써 우리나라는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고 사실상 일본의 식민국으로 전락합니다.
이렇게 1907년 고종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위된 이후 마지막 조선의 왕이었던 순종은 일제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가 결국 그 탄압을 못 이겨서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고요. 이로써 조선은 모든 외교권, 국권, 국토 모든 것을 완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가리켜 경술국치, 경술년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2강 제3부 강의를 마치면서 저희는 반드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국 조선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그 근본 까닭은요. 첫 번째, 국제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 지도자의 선택이었고요. 두 번째는 군대와 군인을 홀대한 지도자들 때문에 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계속해서 개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외세에 대한 의존을 선택한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렇듯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왜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는지 그 교훈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과거의 실수 또 과거의 교훈을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듯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지도자, 강한 군대와 군인, 또 외세에 의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선택할 때야만이 대한민국을 자유와 번영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이번 2강 1, 2, 3부를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만 역사교실의 양메리였고요. 전 다음 시간 3강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만 자유통일